한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하자면 중국은 좀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무료로 제공되는 폭지 식사는 당연한 것이겠죠. 식사를 마친 후 사람들은 꽤 질서정연하게 쓰레기통에 잔반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 팩은 600원입니다. 마늘 한 봉지는 6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공유 자전거입니다. 맞은편 건물은 180억 원입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작은 원룸은 한 달에 단지 180만 원이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나은 점이나 측면은 무엇일까요? 기술, 교통 같은 것들 말이죠. 중국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광저우나 선정 같은 곳을 서울과 비교한다면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터넷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일간의 몰입형 여행 브이로그를 통해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인지,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본받을 만한 점은 무엇인지 살짝 엿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단조로운 맛, 다양하지 않은 종류, 그리고 조금 비싼 가격의 음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서 24시간 영업하는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있던 이 남자는 마치 본인인 듯했고 식당 벽에 걸린 유명인들 사진과 잘 어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다녀갔더군요. 저 이 사람 알아요. 맙소사, 저거 혹시 소녀시대 티파니 아닌가요? 저는 등심 1인분과 한우 혀를 주문했습니다. 육회도 시켰고요. 구운 고기는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해서 정말 많이 시켰는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서비스로 나오는 밑반찬입니다. 제 친구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가난했을 때는 최고 품질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해서 현지인들은 값싼 삼겹살과 돼지 막창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마케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못 먹을 정도일까요? 서울의 최저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소고기가 일상적인 소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재력을 드러냈나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소고기가 비싼가요? 이 고기의 품질은 꽤 좋았지만 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25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소득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방금 그 한우집에서 구운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없습니다. 25만 7천 원으로 몇 가지 요리밖에 못 시켰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국에서 비교적 대표적인 음식들을 골랐는데 1인당 소비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참고해보세요. 지금 아시아에서 8번째로 좋은 커피숍에 가려고 합니다. 메뉴판의 두 번째 것이죠. 이거 재밌네요. 국수 1인분에 무설탕 콜라 한 병에서 총 18,000원입니다. 여러분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선택한 곳은 중고급 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한국에서 평범한 국수 한 그릇도 9,000원에서 13,000원 이상입니다. 확실히 물가가 비싸네요. 비록 한식이라고는 하지만 안에는 우리 만두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도 완탕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참고해서 배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무작위로 시켰는데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에 10년 동안 계셨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점 3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산 시스템이 훨씬 낫고 교육 시스템이 훨씬 낫고 사회보장 제도도 좋습니다. 제가 시킨 것은 26,000원짜리인데 와, 정말 맛있네요. 현지 식료품 물가를 더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키위 12,000원 11,000원입니다. 망고 3개에 17,000원입니다. 수세미 오이 1개에 2,000원입니다. 양배추 가격 5,500원, 배추 한 봉지에 11,000원입니다. 마늘 7,500원입니다. 달걀 15개에 약 7,500원 정도, 총 31,000원 정도입니다. 이 고기 한 팩은 거의 10만원입니다. 이 고기 한 팩은 11만원, 5만원입니다. 이것들은 현지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인데 3,700원입니다. 제로 콜라는 여기서 1,800원입니다. 소주는 매우 저렴하고 맥주도 1,800원이 안 됩니다.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한국인 친구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잡담 부분에 넣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두 번째 장, 주거편입니다. 저는 현지에서 몇 가지 주거 환경을 대략적으로 찍어봤습니다. 어느 날 밤 한국인 친구가 권지용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데려다 줬습니다. 현지 부촌에 지드래곤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 가격은 55억 원 정도이고 73억에서 92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맞은편 상업 건물은 밤에 이런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은 90일입니다. 저는 또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월세 180만원짜리 옥탑방을 팠습니다. 여기 옥상 풍경을 보세요. 클래식한 노출된 전선, 여기가 길입니다. 정말 생활감 넘치네요. 맞은편 작은 고급 주택, 옆집도 작은 고급 주택, 언덕 위에도 작은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옥상 텃밭입니다.
집주인이 이 공간은 사용할 수 있지만 공중권만 있고 토지권은 없다고 합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방의 안방, 그리고 샤워와 요리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 자물쇠는 꽤 레트로한 느낌이네요. 이 문을 열면 바로 정면에 세면대, 부엌이 있고 오른쪽 절반은 샤워 공간입니다. 한 발짝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안방입니다. 대략 6제곱미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재 창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민 브랜드입니다. 화장실은 옆에 있습니다. 저는 키가 170cm인데 이 문지방은 1m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우 작은 칸막이 방입니다. 난방기 그리고 변기입니다. 심지어 브랜드 제품이네요. 이 버튼은 3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20년은 되었을 겁니다. 세탁실도 한번 볼까요? 아니, 여기 낡아 보이지만 사실 냄새도 안 나고 꽤 깨끗합니다. 이 온수기는 일본 브랜드였는데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심적인 집주인이네요. 여러분은 서울 시내에서 월세 180만 원으로 이런 집을 빌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또 다른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철거민이어서 건물 전체가 그들의 소유이고 가치는 30억 원입니다. 왜 리모델링을 안 할까요? 미래 철거될 예정이라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주거 지역은 저에게 아주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고급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낡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주택 건물 아래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전선, 이 구석에는 심지어 쓰레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하네요. 와, 정말 예의 바르네요. 여기 건물들도 짓는 방식이 불규칙해서 건물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기는 단독주택 같고 그 카페는 정말 예쁘네요. 카페 하나하나 애프터눈 티도 그렇고 또 이런 가게가 있는데 맞은편에도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동네에 무려 10개가 넘는 애프터눈 티 카페가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네요. 이곳은 작은 생활공원인데 각각이 꽤 새 것 같습니다. 여기 CCTV 감시도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저는 3가지 더 극단적이고 더 흥미로운 집을 찍었습니다. 1제곱미터의 방, 층고 6m, 1억 3천만 원짜리 재벌 아파트입니다. 모두 2번째 영상에 담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잊지 마세요. 서울의 교통은 상하이와 꽤 비슷합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 밀집된 대중교통 노선, 상업화된 역입니다. 차이점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법률과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관례대로 택시를 잡습니다. 나오는 관광객은 드문드문했지만 이렇게 많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6분 동안 17km를 택시로 가면 얼마가 나올지 맞춰보세요. 기본 요금은 25,000원입니다. 2번의 공항 바가지 요금을 겪고 나서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를 만나니 갑자기 좀 어색하네요. 결과적으로 21,600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마치셨나요? 택시와 버스 요금이 평균 30% 정도 더 비쌉니다. 여기는 서울버스 실내 대기구역입니다. 버스에서 유럽인 학생 몇 명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이고 한강의 불꽃놀이 축제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인가요? 가장 적응하기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수줍음이 없고 존중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에게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었나요? 사실 일본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은 좀 더 방어적이고요, 맞죠? 저는 심지어 서울 지하철 반나절 여행도 특별히 체험했습니다. 여기는 보조 배터리를 빌리는 곳입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 후에 휴대폰을 이 보관함에 넣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목적지에 가려면 어떤 노선을 타야 하나요? 교통카드를 사야 하는 거죠? 자동 판매기가 저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그녀의 단어들이 튀어나오듯 짧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했고 비교적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표를 사겠습니다. 중국어도 지원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카드를 받았습니다. 용산역이라고 한자도 쓰여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다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들었는데 지하철 무료 와이파이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지하철에 대해 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있고 전반적으로 질서가 좋고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쾌적한 여행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무작위로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저곳으로 가려면 2방향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내려가세요. 무작위로 한 노인분께 물어봤는데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 지하철 2호선 같은 느낌이네요. 탕웨이 배우가 광고에 나왔네요. 한국에서 인기가 꽤 좋다고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반대편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스티커가 저기 아래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은 카드를 찍지 않고도 바로 나갈 수 있지만 전체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깁니다. 거리에서 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한국식 공유 스쿠터를 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공유 자전거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스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여행 냉철 잡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무튼 정말 잡다한 이야기이니 보세요. 나오자마자 고층 빌딩과 폭지 식량 배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여야겠죠? 마치 자선단체 같네요. 김치, 오이, 피클, 고기는 수동으로 퍼줍니다. 그들은 마치 철도 아래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 그들은 꽤 질서정연하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맙소사, 한국이 어땠어요? 정말 좋아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설날에 사람들이 보러 와요. 당신 때문에 뜨거워졌죠. 아가씨 정말요? 하이파이브. 여기서 금요일에 계셨나요? 저는 광저우 선정과 서울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한국에 왔나요? 저는 인공지능 전공이라서 한국에 와서 좀 더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지금은 모두 인공지능 시대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지금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예의 바르다는 점이요. 안 좋은 점을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1, 2. 제 생각에 한국은 여자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쇼핑할 곳이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긋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매일 풀 메이크업을 하고 수업에 가야 하고 교수님은 매일 정장을 입으세요. 저는 또 그들의 선후배 문화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후배는 선배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해야 하는 느낌이에요. 교수님을 만나면 허리 숙여 인사해야 해요. 이제 7년 반 동안 만나지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 친구는 한국인이에요. 우리는 방금 막 교도소에서 나온 것 같네요. 어쩌면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은 청두에 가본 적이 있어서 기쁘죠? 청두는 정말 좋았어요. 청두가 좋았어요. 모든 것이 넓어요. 땅이 너무 넓어요. 빌어먹을 저는 음식이 좋아요. 허거의 가격이 꽤 저렴했어요. 저는 메리어트에 묵었는데 정말 17만 원 정도 냈어요. 네, 한국 메리어트는 빌어먹을 68만 원, 68만 원이에요. 제 생각에 한국은 살기 아주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선진국인지 발전 중인 나라인지는요.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나은 점이나 측면은 무엇일까요? 기술, 교통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고 말해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요.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맛이 다 똑같거나 비슷할 거예요. 맛이 이렇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한국 문화에서 아니면 한국 매너에서 여자에게 돈을 내거나 터치페이를 하나요? 남자가 벌고 여자가 학생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모든 것을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둘 다 벌고 있다면 남자가 조금 더 번다고 해도 남자가 모든 것을 내야 한다는 규칙은 아닙니다. 이 거리가 바로 당시 압사 사고가 일어난 곳 중 하나입니다. 젠장, 이 경사를 보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위에 사람이 있다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쉽게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여전히 오고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인가요? 이 영상을 다 보셨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 사실 선진국이라는 정의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투표로 결정됩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 2만 달러, 고등교육 이수율 69%, 그리고 세계식품안전국 순위 24위라는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확실히 선진국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울의 반대편에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6.1%의 초고 실업률, 그리고 미래 예상되는 저성장 경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 국민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명의 한국인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느낀 경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전형적인 동아시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지지 않으려 하고 뒤에서 노력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들과 노래방 가서 술 마시면서 밤 11시까지 죽도록 놀고 집에 가서 또 복습했습니다. 정말 치열해요. 저 몰래 이런 짓을 하더니 결국 저보다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며 대표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영상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에게 한국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한국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봤거나 정착했던 친구들이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